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당장 나가지 못해? 만삭의 배를 안고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고 기댈 가족도 없고 품속에는 아직 세상 구경도 못한 아이 하나만 있었지요. 차가운 가을 산길 위에서 홀로 진통을 버티던 그 여인 앞에 평생 장가 한 번 못 가본 40살 약초꾼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시오? 뒤따라오던 시어머니는 이조차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꾸짖으려고 산속까지 쳐들어왔고 그 사내를 죄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속한 청룡산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쫓아왔을까요? 약초꾼은 어떤 수모를 당할까요? 버려진 여인과 한 사내가 만나 이룬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 끝자락 청룡산 기슭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어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비단을 펼쳐놓은 듯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무색하게도 마을 안악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찬바람이 귓바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그 입김만큼이나 무성한 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마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논밭이 제법 넓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다 할 수도 없는 곳이었지요. 북쪽으로는 청룡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남쪽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러봄이면 냉이며 달래가 지천으로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고 그만큼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으며 입도 가볍기로 두루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결정되곤 했습니다. 혼례가 잡히는 것도 상사가 나는 것도 누군가 마을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것도 모두 저 느티나무 아래에서 먼저 소문이 나고는 했지요. 이 마을에서 비밀이란 것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마을 아랫동네 최씨 댁에는 옥분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는 표현은 이제 맞지 않겠지요. 바로 오늘 아침 옥분은 그 댁에서 쫓겨났으니 말입니다. 옥분은 22살이었습니다. 봄날 복숭아꽃처럼 고운 얼굴에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집에서 자란 탓에 고생을 몸으로 먼저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옥분의 눈빛에는 또래와 달리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그런 옥분이 최씨 댁 외아들에게 시집을 온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란하고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옥분은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이 옥분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죽은 남편의 핏줄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진 시집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에서 반찬을 빼더니 나중에는 옥분이 드나드는 방문 앞에 바람막이조차 쳐주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찬 바람을 맞으며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해도 최씨 마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옥분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 그 견딤에도 끝이 왔습니다. 최씨 마님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림을 챙긴 사람이 바로 최씨 마님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독하다 했지만 최 씨 마님 스스로는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한 살림 계산 속에 며느리 옥부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를 끼고 살아 무엇하겠냐는 것이 최 씨 마님의 속셈이었지요. 게다가 마을 훈장 박도령이 옥분에게 추근덕거리다 뿌린 거짓 소문이 최 씨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옥분이 임신 중에도 젊은 서방들의 시선을 끌었다는 흉한 소문이었지요. 사실은 박도령 스스로가 옥분에게 접근하려다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안갚음으로 퍼뜨린 이야기였지만 최 씨 마님은 그것을 기꺼이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낼 핑계가 생겼으니까요. 박도령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으로 호랍이었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남의 아녀자를 보는 눈이 불량하기로 마을에서도 은밀히 소문이 났지만 훈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아무도 대놓고 나무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박도령이 옥분의 고운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흉심을 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을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최 씨 마님은 옥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짐 싸서 나가거라. 최 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운 서리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롯불도 피우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옥분은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삭의 배는 묵직하게 불러 있었고 그 무게만큼이나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잘못을 따지자면 입이 10개라도 모자라지. 씨 다른 자식을 뱃속에 품고 이댁 문지방을 밟았으니 그게 잘못이 아니면 무엇이냐?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서방님의 아이입니다. 그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났는지 셈을 해봤느냐? 네, 이 뻔뻔한 것. 최 씨 마님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다는 듯이 말이지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울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국 옥분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최 씨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옥분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자 느티나무 아래에서 안악몇이 수군거리다 옥분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겠지요. 소문은 이미 어젯밤부터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찬바람이 만삭의 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은 보따리를 가슴께에 꼭 끌어안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앞 넓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왼쪽은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었고 오른쪽은 청룡산으로 올라가는 산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봐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고 산길은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옥분은 오른쪽 산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차피 한양에 가도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산속이라면 당장 오늘 밤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산길은 처음에는 완만했지만 차차 가팔라졌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발이 폭폭 빠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햇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오르기에는 너무 가파른 길이었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아랫배에 단단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데서 오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내디딜수록 그 감각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온몸을 비틀어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옥분은 가까운 소나무 줄기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지요. 통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왔습니다. 상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낙엽 위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옥부는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덤불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약초 바구니를 지고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초꾼 황석이었지요. 황석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여인이 만삭의 배를 안고 산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모습에 황석의 눈이 잠시 굳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게요? 황석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에게는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구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증이 다시 밀려오면서 목소리도 끊어졌지요. 황석은 잠시 서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보내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황석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석은 낮게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그러고는 등에서 바구니를 내렸습니다. 옥분 곁에 쭈그리고 앉아 상태를 살폈지요. 약초를 캐며 산에서 오래 살았으니 짐승의 출산을 도운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그것도 젊은 여인의 출산을 돕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지요. 황석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내 움막이 저 위에 있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소? 황석이 물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옥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무뚝뚝한 손이었지만 조심스러웠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황석은 느린 걸음으로 옥분의 속도에 맞추었고 옥분은 이 낯선 산의 어깨에 몸을 기대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황석의 움막은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돌담이 바람을 막아주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마 밑에는 더덕이며 당기며 갖가지 약초가 줄줄이 걸려 있었고 방 안에는 집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황석은 옥분을 방 안에 눕히고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손이 크고 투박해 화롯불 피우는 모양새가 어설퍼 보였지만 불씨는 금방 살아났지요. 황석은 물을 끓이고 마른 천을 꺼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옥분의 진통은 거세졌습니다. 방 안에 옥분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황석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뚝뚝하게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 주시오. 황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옥분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것도, 갈 곳이 없는 것도, 낯선 산에 움막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잠시 잊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핏줄, 이 세상 유일한 핏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움막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산의 아이요. 황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조심스러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석은 천으로 아이를 감싸 옥분의 품에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갓난아이를 옮기는 황석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옥분은 아이를 받아들며 보았지요.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작고 울음도 컸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해 옥분은 한동안 멈추지 못했지요. 옥분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을 닮은 듯한 눈매, 작은 코, 꽉 담은 입술. 옥부는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복돌이, 복을 많이 받고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미리 지어두었던 이름이었지요. 황석은 방 밖으로 나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옥분의 낮은 흐느낌이 섞여 들렸습니다. 황석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내일 아침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며칠은 더 두어야 하는지 원래라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황석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황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왜 만삭의 몸으로 산길을 혼자 걷고 있었는지를 말이지요. 황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뜨거운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도 한 사발 있었지요. 황석이 어디선가 마른 미역을 꺼내 끓인 것이었습니다. 솜씨는 볼품 없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국이었습니다. 옥분이 방 밖을 내다보니 황석은 이미 텃밭 한쪽에서 땔감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이 힘차고 일정했습니다. 옥분이 인기척을 내자 황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약초꾼이오. 황석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옥분은 그 넓은 등을 바라보다 복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숨소리가 고르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황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을 내보내라는 말도 더 있어도 좋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매일 아침 밥을 지어놓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해질녘에 내려왔습니다. 옥분은 몸조리를 하면서 황석의 움막 안팎을 조금씩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황석에게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공간에 낯선 온기가 스며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요. 아이 울음소리에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미 꼭 불쾌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황석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로 약초를 팔러 내려갔을 때 순례 할멈이 황석을 붙잡았습니다. 황석아, 내 움막에 최씨댁 며느리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 순례 할멈은 황석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인자하고 입이 무거운 분이었지요. 사실이요. 그러면 어쩔 셈이냐? 마을에 말들이 많다. 말들이야 원래 많지요. 황석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순례 할멈은 황석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한 것이지. 돌아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신세인데 황석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지 않는다. 황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들고 돌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황석의 등이 유난히 굳어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과부가 산속 노총각 움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지요. 수군거림 중에는 가엾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흉을 보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최씨 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씨 마님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사내라는 말이 들려오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황석은 그날 밤 산으로 돌아와 움막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옥분이 복돌이에게 젖을 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콧노래 같은 것도 섞여 있었지요. 황석은 문을 열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총총이 박혀 있었습니다. 황석은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감각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지요. 황석은 이를 악물고 문을 밀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 마을 서당의 훈장 박도령이 청룡산 기슭에 나타났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산나물을 캐러 왔다는 핑계였지만 산나물이 날 계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박도령은 황석의 움막 근처를 얼쩡거리다 마당에 나와 있던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옥분은 복도리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햇볕을 쬐게 해주고 있었지요. 이게 누구요? 옥분 낭자 아니시오? 박도령이 능청스럽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옥분은 박도령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옥분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옥분은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별일 있겠소? 마시러 왔지요. 마을에서 낭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지내시나 살피러 왔소이다. 박도령은 여유 있게 웃으며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옥분은 몸을 옆으로 돌려 그 길을 막았습니다. 걱정은 감사합니다만 별일 없으니 돌아가 주십시오. 참, 내가 그냥 돌아갈 사람으로 보이시오. 낭자,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황석이라는 사람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거칠기 짝이 없는 사내요. 그런 사람 움막에서 지내는 것이 낭자에게 좋을 게 없소. 내가 더 좋은 곳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는데. 박도령의 눈빛에는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흉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령께서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신세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박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석이 산에서 일찍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황석은 마당에 서 있는 박도령을 보고 눈을 좁혔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오? 황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황석의 눈빛을 보자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소이다. 그럼 박도령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의 등에서 옥분은 불길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튿날 이른 아침 순례 할멈이 청룡산 기슭을 올랐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를 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 산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순례 할멈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황석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다가 순례 할멈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멈, 이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요? 이 늙은이가 운동 삼아 산에 왔지. 들여보내주지 않겠느냐? 순례 할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석은 말없이 방문을 열어드렸지요. 옥분은 복돌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낯선 어른을 보고 얼른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앉아있거라. 갓난아이 먹이는데 무슨 체면을 차리냐? 순례 할멈은 눈웃음을 치며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잘생겼구나. 아이고, 이놈 봐라. 눈이 반짝반짝하네. 복돌이가 순례 할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순례 할멈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옥분 낭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짐작하겠느냐? 황석 어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이겠지요. 옥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례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황석이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40년 전쯤 이 산 아래서 버려진 아이였지. 각 걸음마를 뗀 아이가 홀로 산길에 있는 것을 내 남편이 발견했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지. 우리 집에서 몇 해 키우다가 제가 크면서 산으로 들어간 것이야. 옥분의 손이 복돌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평생 홀로 산 것이군요.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을 멀리하고 산에만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너를 데려온 것이야. 낭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겠지. 방 밖에서 황석이 약초 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묵한 그 소리가 옥분의 가슴에 새롭게 닿았습니다. 순례 할멈이 다녀간 뒤부터 황석과 옥분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침묵의 성질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것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편안한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황석은 어느 날 아침 일찍 산에서 굵은 나무를 베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움막 곁에 작은 방 하나를 덧대어 짓기 시작했지요. 옥분이 무엇을 하느냐 묻자 황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멀지 않았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분을 위해 방을 만들어준다는 말도 더 있어도 좋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그 말 안에 담긴 뜻을 모르지 않았지요. 황석의 방식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옥분은 황석이 방을 짓는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살폈습니다. 복돌이는 포대기에 감싸 등에 업은 채로 일을 했지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옥분을 황석은 가끔 힐끗 바라보았지만 옥분이 눈길을 돌리면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저녁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황석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복돌이라 했소. 예, 서방님이 미리 지어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요. 황석은 그 말만 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옥분은 눈을 내리깔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옥분 자신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지요. 방이 완성되던 날 밤 황석은 처마 밑에 앉아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달이 밝고 바람이 잔잔한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옥분이 복돌이를 재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자장가 같은 것이었지요. 황석은 술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황석의 가슴에도 무언가 조금씩 불이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기 시작했고 텃밭의 채소들이 하나둘 얼어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황석이 산에 올라간 사이 움막 아래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어 내다보자 최씨 마님이 마을 하인 둘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을에 내쫓을 때의 냉랭한 표정과는 달리 최씨 마님의 얼굴에는 무언가 계산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가 사내라고 들었다. 최씨 마님은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예, 내 손자다. 최씨 마님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복돌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복돌이는 마침 잠에서 깨어 옥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복돌이는 제 아이입니다. 내 아이인 동시에 내 아들의 핏줄이야. 내가 데려가서 키울 것이다. 너는 어차피 쓸 데가 없지만 아이는 최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옥분의 심장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아이만 빼앗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거절할 처지냐? 관아에 가서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야. 양반댁 핏줄을 산속 약초꾼 밑에서 키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최씨 마님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관아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서는 맞서기 어려운 싸움이었지요. 그 순간 황석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황석은 마당에 선 최씨 마님과 옥분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최씨 마님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당신이 황석이요. 남의 과부를 꿰어 산속에 숨긴 사람이 꿰인 것이 아니오. 아이를 낳다 죽을 것을 살린 것이요. 황석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최씨 마님은 황석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관아에서 보자고. 최씨 마님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에는 황석과 옥분만 남았습니다. 황석은 복도리를 꼭 안고 서 있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황석이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지만 옥분에게는 그 말이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사흘 후 관아에서 황석에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최씨 마님이 황석을 과부를 꿰어 산속에 숨긴 죄목으로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들고 온 포졸이 황석에게 관아로 나오라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옥부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황석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황석은 문서를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아이를 낳으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산길에서 쓰러진 것을 내가 데려온 것이오. 억울하면 관아에서 말하면 될 일이오. 황석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옥부는 그 덤덤함이 얼마나 큰 용기를 담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홀로 산에서 사는 사람이 관아에 불려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황석이 관아에 끌려간 날 옥부는 복도리를 엎고 움막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순례 할멈이 소식을 듣고 올라와 옥분 곁에 앉았습니다. 관아에서 무사히 돌아오겠지요.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황석이가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은 관아 사또도 모르지 않을 게야.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황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례 할멈이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옥부는 화롯불을 피워두고 황석을 기다렸습니다. 복돌이가 배고프다고 울자 젖을 먹이면서도 귀는 바깥 소리를 향해 열어두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소리가 커졌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황석이 들어왔습니다. 입가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옷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걸음은 멀쩡했습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황석은 흐트러진 옷을 여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에서 하룻밤 묶어두었을 뿐이요. 내일 다시 오라 했소. 황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옥부는 황석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황석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석 어른,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이 죄송합니다. 낭자. 황석이 옥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옥분의 가슴속에 불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황석은 매일 아침 관아로 내려가 저녁에 돌아왔고 옥부는 그 사이 홀로 복돌이를 돌보았습니다. 황석이 없는 동안 옥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요? 마을로 내려가면 최씨 마님이 복돌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고 한양으로 간다 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겨울길을 나선다는 것은 두 생명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그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옥부는 이미 이 움막에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약초 냄새도 좁지만 따뜻한 방도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도끼질 소리도 무엇보다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황석이 옆에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편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아의 신문에서 황석의 혐의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황석이 옥분을 깨어 산속에 숨긴 것이 아니라 산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것임이 증인들의 진술로 밝혀진 것이었지요. 순례 할멈이 관아에 직접 나가 황석의 됨됨이를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황석이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옥부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리를 등에 업고 두 손을 모은 채로 서 있었지요. 관아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명이 벗겨졌소. 사또가 최씨 마님에게 무고죄를 물었소. 옥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순례 할멈이 나서 주셨다고요. 그랬소. 황석은 짧게 말하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부는 황석의 뒤를 따르다 멈추어 말했습니다. 황석 어른 고맙습니다. 황석이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황석은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읍시다. 황석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움막 안으로 들어가는 황석의 귀 끝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옥부는 보았지요. 옥부는 입술 끝을 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관아 일이 마무리된 뒤 순례 할멈이 다시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황석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 할멈은 보따리에서 묵직한 것을 꺼내 황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요, 할멈? 이산 문서야. 황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너한테 주려고 남겨둔 것이야. 황석아, 이 청룡산 약초밭 일대는 원래 우리 집안 땅이었는데 내 남편이 죽으면서 내 이름으로 문서를 써두었어. 내가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지냈던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고 싶었던 것이지. 황석은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소.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 남편이 정한 것이야. 황석아, 너는 스스로를 너무 낮추며 살아왔어.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을 평생 가슴에 짊어지고서 그게 내가 사람을 멀리하고 산 이유잖느냐. 황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황석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석 어른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석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컸으니까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것이 버려진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복돌이도 마찬가지지요. 태어나자마자 아비 없는 아이로 세상에 나왔으니 그러나 버려진 것들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석 어른이 저와 복돌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버려진 사람이 버려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지요. 순례 할멈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황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평생 홀로 지고 살아온 것들을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옥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돌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바람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친척 집을 떠돌며 자라는 동안 옥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고 조금이라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 애썼지요. 시집을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씨 마님의 눈치를 살피고 서방님의 비위를 맞추고 그저 조용히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황석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으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최씨 마님이 관아에 무고를 했을 때 옥부는 처음에 도망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돌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황석이 산에 오르기 전에 말을 걸었습니다. 황석 어른, 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황석이 바구니를 들다 말고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황석은 잠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낭자가 정해야 할 일이요. 제가 정해도 됩니까? 내가 막을 이유가 없소. 그리고 황석은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막고 싶지도 않소. 그것이 황석이 처음으로 꺼낸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짧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지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을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드리웠더니 점심 무렵부터 굵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산은 순식간에 하얗게 덮였고 황석의 움막 지붕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복돌이는 옥분의 등에 엎여 처음 보는 눈을 바라보며 두 팔을 허공에 내저었습니다. 황석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땔감을 들이고 처마를 손보았습니다. 일을 끝낸 황석이 마루에 걸터 앉아 쉬고 있을 때 옥분이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황석이 말했습니다. 낭자, 예, 나는 말주변이 없소. 그러니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옥부는 고개를 들어 황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석의 옆모습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소. 사람에게 기대면 결국 버려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황석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낭자와 복돌이가 이 움막에 온 뒤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달라졌소. 이유를 오래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밖에 없더이다. 황석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가진 것이 변변찮고 말도 서툴러 보잘것없는 청혼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진심이요. 옥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산속에서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거짓이 없는 이 사내의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석 어른, 제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갈 곳 없는 과부입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복돌이는 내가 처음으로 손으로 받은 아이요. 처음부터 내 아이 같았소. 옥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황석은 그 한마디에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도 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최씨 마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하인 셋을 데리고 왔는데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무고죄를 물었다 해도 내 손자를 산속에 두고 볼 수 없다. 오늘은 반드시 아이를 데려갈 것이야. 최씨 마님은 황석의 마당에 들어서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황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최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원치 않소. 아이의 어미가 어디 있소. 갈 곳 없는 과부가 산속 총각 움막에 얹혀 사는 것이 아이의 어미 자격이 있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분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돌이를 가슴에 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를 내쫓으실 때 어머님은 복돌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내아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내 손자라 하십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어머님도 복돌이가 서방님 아이임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최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 버팀의 끝에서도 저를 내쫓으신 분이 이제 와서 아이만 데려가겠다 하시니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당에 함께 온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기침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례 할멈이 마을 안악 몇과 함께 산을 올라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최씨 마님 갓난아이를 어미 품에서 빼앗는 것이 이 마을법이요. 순례 할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온 안악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어른들도 최씨 마님 편에 서지 않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황석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이제 내 아내가 될 사람이요. 복돌이는 내 자식이 될 것이요. 최씨 집안 혈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 아이의 어미 곁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 황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씨 마님은 황석을, 그 다음 옥분을, 그 다음 순례 할멈과 안악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이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최씨 마님의 기세가 서서히 꺾였습니다. 두고 보자. 최씨 마님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최씨 마님이 내려간 뒤 순례 할멈이 황석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황석아, 이제 문서 이야기를 마을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황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공개되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황석이 청룡산 일대 약초밭과 살림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 묵묵히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지키고 가꾸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약초를 팔아 꾸준히 재산을 불려온 것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씨 마님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산속 노총각 약초꾼이라 우습게 여겼던 황석이 자신보다 훨씬 넓은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최씨 마님의 얼굴에서 빛이 빠졌습니다. 며칠 뒤 최씨 마님이 혼자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도 없었고 기세도 없었습니다. 옥분아. 최씨 마님이 처음으로 옥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최씨 마님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것이 사과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복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복돌이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서방님의 어머니이신 분이니까요. 아이가 어미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다만 가끔 볼 수 있게만 해다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씨 마님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옥분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는데 안에는 복돌이 아비가 어릴 때 쓰던 작은 돌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황석과 옥분은 마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순례 할멈이 혼례 준비를 도왔고 마을 안악들이 음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황석은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복을 갖추어 입었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맑았습니다. 옥분은 순례 할멈이 빌려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노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옥분의 곁에 누워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지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소. 황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며 말이지요. 앞으로는 자주 있을 것입니다, 서방님. 옥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입끝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어 산을 오르는데 달빛이 환하게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황석이 앞서 걷고 옥분이 복돌이를 업고 뒤를 따랐는데 어느 순간 황석이 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내민 손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지요. 옥분은 황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약초향이 배어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빛길을 올랐습니다. 복돌이가 등에서 옹알이를 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밤 청룡산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청룡산 기슭에 진달래가 피고 황석의 텃밭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약초들은 겨울을 버티고 봄 햇살의 향기를 더욱 짙게 풍겼습니다. 움막 곁에 황석이 겨울 내내 짓기 시작한 새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움막보다 훨씬 넓고 튼튼한 집이었지요. 복돌이는 봄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습니다. 옥분이 탄성을 질렀고 황석이 산에서 내려오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말없이 복돌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복돌이가 황석을 바라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황석은 그 웃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검지손가락을 내밀었고 복돌이가 그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순례 할멈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어찌 어울리나 했는데 세상에 이보다 잘 어울리는 짝이 없구나. 버려진 것들이 모여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마침내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옥분은 두려움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황석은 상처 때문에 항상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경험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요. 그러나 그 버려짐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산길 위에서 낙엽 위에 쓰러진 여인과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사내로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버려진 씨앗도 땅을 만나면 꽃을 피운다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버려지고 내쳐지고 외면당해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처음부터 따뜻한 곳에서 피어난 꽃보다 훨씬 깊은 향기를 품고 있지요. 황석과 옥분, 그리고 복돌이는 그렇게 봄을 맞이했습니다. 청룡산의 봄은 그들의 새 출발을 조용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